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 언덕길은 제게 언제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덕 아래 동네는 좁은 골목, 낡은 판잣집, 우물가를 차지하기 위한 아낙네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언덕 위는 달랐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다른 나라처럼 그곳에는 화려한 대문과 웅장한 저택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높은 담벼락이 이 안과 밖은 다른 세상이다 하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14살 국민학교 졸업장을 간신히 받아든 해. 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어머니 혼자 재봉틀을 돌려서는 5식구가 버틸 수 없었습니다. 큰오빠는 군대에 갔고 둘째 오빠는 막노동판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말순아, 네가 이제 집안을 좀 도와야겠다. 밥이라도 줄 수 있다 하니 한남동 큰 집에 들어가라. 그 순간 제 어린 마음은 서글펐습니다. 나는 이제 학교에도 못 다니고 남의 집 식모가 되는구나. 한남동 언덕길을 처음 올랐을 때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저택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와를 얹은 전통 한옥과 서양식 건축물이 절묘하게 섞인 집. 커다란 대문 앞에는 금빛 문패가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검은 세단이 번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얘가 새로 들어온 식모니? 날카로운 목소리. 첫인상부터 사모님은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네, 잘 시키십시오.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고 저는 그 옆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말순이도 김말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모. 불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찔렸지만 그것마저 감히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빨래, 마당 청소 정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불어났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상을 차리고 아이들을 챙기고 사모님의 잔심부름까지 어느 순간 저는 집안의 허드렛 일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비비며 부엌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끓이다 보면 사모님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국간이 왜 이래? 다시 해. 그 말에 저는 이미 끓던 솥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집 식구들의 이불이며 옷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빨래방망이로 두드리다 손바닥이 터지고 동상에 걸린 손가락이 시퍼렇게 변했지만 누구도 제 손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늦으면 사모님은 호통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굼떠서야 어디 쓸모가 있겠니?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네, 사모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어봤자 돌아오는 건 매질과 욕설 뿐이었으니까요. 그 집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제 또래라 오히려 저를 무시하며 부려먹었지만 큰아들 현우 오빠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언제나 단정한 셔츠 차림에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식모야, 너 이름이 뭐니? 저 말순입니다. 말순이. 예쁜 이름이네. 학교는 다녔니? 네, 국민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책은 좋아하니? 그 질문에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책을 읽어본 적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번 읽어봐.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날 밤 다락방에서 촛불을 켜고 그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를 더듬더듬 읽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았고 제 삶이 꼭 좁은 다락방에만 갇혀있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오빠가 우산을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말순아,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내가 아프면 누가 우리 집 살림을 하겠니?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들이 제 어린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눈에는 그것마저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현우야, 내가 왜 식모랑 말이 많아? 저 계집은 그냥 일이나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오빠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점 사모님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순아, 내가 요즘 건방져진 것 같아. 어디서 배운 건지 몰라도 말투가 달라졌어.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감히 품어서는 안 될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밤마다 부엌일을 마치고 다락방에 누우면 제 마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건네준 책의 구절들이 귓가에서 맴돌고 낮에 스치듯 마주쳤던 눈빛이 가슴속에서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이었습니다. 남의 집 식모로 들어와 이름조차 잃어버린 제게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점점 다른 빛깔로 변해갔습니다. 오빠가 웃을 때,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내 앞을 스칠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서재에서 불러세웠습니다. 말순아, 이거 좀 들어줄래? 그는 무거운 책 상자를 함께 옮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 끝나고 녹초가 된 몸이었지만 오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땀을 닦는데 오빠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아, 너 힘들지 않니?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제 고생을 묻지 않았는데 오직 그만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빠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끈이 생겼습니다. 사모님과 가족들의 눈을 피해 우리는 은밀한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빨래를 널 때면 오빠가 슬쩍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비 오는 날에는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와 함께 우산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산 속 좁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오빠의 심장 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뒤엉켜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여름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저택은 고요했고 저는 부엌에서 남은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말순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열매 같았습니다. 순간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이자 돌이킬 수 없는 입맞춤. 제 몸은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걸 알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따뜻한 사랑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래 우리를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눈은 예리했고 하인들의 입은 가벼웠습니다. 요즘 말순이가 건방져졌다니까. 현우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피하지 않더라고. 부엌 아줌마의 수군거림이 사모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훑으며 틈만 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가 식모 주제에 어디다 눈을 굴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마라.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고 오빠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달이 지나도 생리가 오지 않았고 아침마다 구역질이 찾아왔습니다. 손을 뱉가죽에 대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식모일 뿐인데. 오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아이를 지킬 거야.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현실은 그의 의지 하나로 버텨낼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서슬 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뱃속에 든 게 누구 씨앗이냐? 당장 말해.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사모님은 손바닥으로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천한 계집이 우리 집을 욕보여. 당장 꺼져. 다시는 이 집에 발붙이지 마. 그 순간 제 몸은 가차없이 내쫓겼습니다. 오빠는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순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결국 한남동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품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 추운 겨울밤, 저는 허름한 방에서 홀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뼈를 부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야, 제발 무사히 나와다오. 긴 고통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새끼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저는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움켜쥘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 현실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쌀독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방새는 밀려만 갔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두드리며 욕을 퍼부었고 젖은 이불 속에서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소 허드렛일, 다방의 설거지, 시장의 짐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손에 쥐어진 건 고작 보리쌀 한 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기의 입에 죽 한 숟갈이라도 넣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밤이면 허름한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래도 꼭 지켜줄게. 엄마는 내 옆에 있을 거야.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날이 기억납니다.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던 저였기에 관청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은 지연. 김지연. 지연이라는 이름 속에는 제 모든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나고 연꽃처럼 고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꿋꿋하게 피어나기를. 지연이가 첫 걸음을 떼던 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로 아장아장 제게 다가오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연이.
세상에서 제일 잘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는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웃 아줌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남편도 없는 게 어디서 애를 낳아 기르나? 저런 집 아이가 사람 구실하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새끼만큼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겠다. 지연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다른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집엔 아빠 없지? 고아래, 고아. 그 말에 지연이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아빠는 없어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게 제일 중요해.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총명했습니다. 책만 쥐어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글자를 배우자마자 동화책을 스스로 읽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는 아주 똑똑합니다. 잘만 키우면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제게 처음으로 다가온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보낼 돈도 참고서를 사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밤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종이와 연필로 지연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글씨가 서툴렀지만 지연은 제 손을 잡고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 우리 지연이 잘한다. 아주 잘했어. 어느 날 지연이 성적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반에서 1등 했어.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밤새 청소를 해 손이 부르터도 그 한 장의 성적표가 모든 고통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면서 모녀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중학생이 되자 친구들처럼 예쁜 옷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엄마, 왜 나만 이런 옷 입어? 다들 브랜드 옷 입고 다니는데. 지연아, 우리 형편 알잖니? 나중에 돈 벌면 엄마가 제일 좋은 거 사줄게. 나중에 엄마는 맨날 나중에야.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미안하다. 지연아 저는 한밤중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지연이는 사춘기의 폭풍을 지나며 다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스스로 교재를 마련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나 이제 대학생이야.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딸, 내 새끼가 해냈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대학에 진학한 지연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은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덕에 빚지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지연은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출근 첫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 고생을 한 게 다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엄마의 모든 눈물의 답이다. 지연이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벅찼습니다.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 과거가 드러나면 어쩌지?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지연이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 그런 불안 속에서도 상견례의 날은 다가왔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에서 신랑 될 청년과 그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양가 부모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엄마세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저는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딸만은 정성껏 길렀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낯설지 않은 인연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천천히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 말순이가 아니오? 순간 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잊을 수 없었던 사람, 지연의 아버지, 현우 오빠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양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현우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내 딸이구나. 그 자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결국 흐느끼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아버지가 이분이야. 하지만 그때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나는 추방당했고 널 혼자 낳아 기를 수밖에 없었지. 지연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상견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랑 집안은 경악했고 지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랑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난 널 사랑해. 부모님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바꾸진 않아. 하지만 양가 어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장난을 친 거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혼인 관계가 얽히면 집안이 어지러워진다.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지연은 방으로 달려가 울며 외쳤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이 이런 운명이에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저는 방문 앞에서 아이처럼 울부짖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켜준다고 했는데 결국 상처만 줬구나. 며칠 뒤 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세월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말수나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한 걸 평생 후회했어.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우리 둘 다 어렸고 세상은 잔인했어. 하지만 현우 씨, 지금은 지연이가 제일 중요해. 우린 부모로서 아이의 앞날을 막아선 안 돼.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라도 지연이의 행복만은 지켜야지. 그 즈음 제 곁에는 조용히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으로 함께 일하던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 정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늘 제 짐을 나누어 들었고 지연의 대학 입학식에도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누님, 이제 그만 혼자 아파하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좀 더 편히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아이 하나로 충분했고 또다시 사랑을 꿈꾸기엔 너무 지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나 다시 사랑을 믿어도 될까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결국 지연의 결혼 문제는 길고 험한 대화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양가 모두 처음엔 반대했지만
신랑의 진심과 지연의 눈물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탁드립니다. 두 아이의 앞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 순간 저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멸시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제 딸은 떳떳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양가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이는 눈물 속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의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엄마의 자랑이자 희망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여기까지가 내 몫이야. 지연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앞으로도 엄마가 내 전부예요. 엄마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어요. 하객석에서 현우는 눈시울을 붉혔고 정수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보다 앞으로의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싱글맘으로서의 고통과 눈물은 끝나지 않을 상처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딸의 성공과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아이를 지켜냈고 아이를 빛나게 만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